코로나도 있고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면역력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병원균을 사멸해주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되려 우리 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0, 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병이죠.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은 병원균이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균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제거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면역세포가 열일하는 거죠. 마치 보병처럼 직접 적들과 맞서 싸우는 호중구, 대직세포, NK세포도 있고요. 감시병처럼 어떤 적들인지 파악해주는 세포, 바로 항원 제시세포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 제시세포는 현재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을 파악해서 다른 면역세포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항원 제시세포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항원을 포획하고요,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조각을 자신의 세포 표면에 있는 MHC 분자와 결합해서 항원 MHC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제시되어 있는 이 복합체를 보조 T세포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앞에서 말했듯 지금 적이 공군인지 육군인지 해군인지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보조 T세포의 표면에 있는 T세포 수용체가 이를 인식하고 보조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내부로 활성화 신호를 전달합니다. 다만 이때 활성화 신호와 동시에 동반 자극이라는 신호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이 동반 자극은 항원 제시세포 표면에 있는 B7 단백질과 보조 T세포 표면에 있는 CD28 단백질이 결합해서 CD28 신호가 발생하는데요. 이 신호가 바로 동반 자극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신호를 모두 받아 활성화된 보조 T세포는요, 파악한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은 항원이 있는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염증이 유발된 곳에 면역 관련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중에서 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키죠. 활성화된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B세포는 면역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진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감시병의 역할을 톡톡히 한 항원 제시세포를 통해서 항원이 제거되는 과정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보조 T세포들 중에는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자가면역 T세포도 존재해요. 다행히 이 자가면역 T세포는 대부분 가슴샘에서 제거가 되고요. 일부분은 인체 곳곳으로 이동하는데 몸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체 곳곳에 이동한 자가면역 T세포들도 사멸하거나 무반응 상태로 남게 되죠. 자, 어떤 과정인지 살펴볼게요. 자가면역 T세포도 보조 T세포처럼 열일을 하려고 하죠. 다만 자가면역 T세포의 T세포 수용체가 항원 제지세포에 붙어 있었던 항원 MHC 복합체가 아닌 정상세포의 MHC와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자가면역 T세포의 T세포 수용체는 정상세포를 적으로 인식해버리고요. 이를 공격하기 위한 활성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즉, 아군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듯 활성화 신호와 함께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동반 자극이 필요한데요. 대개 이 동반 자극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가면역 T세포는 사멸하거나 무반응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열성 관용이라고 하죠. 또한 자가면역 T세포는 조절 T세포에 의해서 활성이 억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우성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절 T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반 자극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활성화 신호와 동반 자극을 받은 자가 면역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명령을 받은 독성 T세포와 B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자가 면역 질환, 즉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의학계에서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도 다양해요. 하지만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혈구 침강 속도 검사는 혈구가 혈장에서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염증이 많아지면 항체 생성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 등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혈구 침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정상 속도보다 높다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C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병행한답니다. 이 CRP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된다는 신호를 받아서 간에서 생성되는데요. 이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류머티즘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정상 범위이지만 수치가 낮다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론 자가 항체 농도 검사가 있는데요. 자가 면역 T세포의 명령에 의해 B세포가 방출하는 자가 항체를 통해 검사하는 거죠. 첫 번째 류머티즘 인자 항체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너무 다양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이 검사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 CCP 항체 검사도 진행한답니다. 이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주로 초기에 진행되고 있는 류머티즘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낮은 확률로도 다른 질환에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검사는 항액 항체 검사예요. 음성이라면 류머티즘일 가능성이 높고요. 양성이라면 한 번 더 이 검사를 통해 쇼그렌 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특정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확률적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